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천천히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신이 전혀 모르는 과거의 죄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다가도 진심 어린 사랑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길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 찻잔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면서도 매일 아침 기꺼이 마시는 모습 말이에요. 용서라는 건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내의 정체를 알게 된 그 남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원한과 계획. 하지만 복수를 실행하며 그녀의 마음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 그럼 지금부터 지독한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지그재그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따라 커피가 유독 쓰게 느껴졌어요. 이혼 후 6개월, 아직도 혼자라는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씨, 괜찮으세요? 커피숍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곳은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찾는 단골 카페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 맺힌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36, 아직 젊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나이였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꿈꾸던 가정도 사랑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5시 30분. 민수와의 약속 시간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정민수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 후 저를 가장 많이 걱정해주던 사람이기도 했죠. 무심코 테이블에서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어요. 균형을 잃은 제 몸이 옆 테이블을 향해 기울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그만 쨍그랑.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황한 마음에 연신 사과를 했어요. 커피가 쏟아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의 하얀 원피스에 갈색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녀는 분명 화가 났을 텐데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커다란 눈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손수건을 꺼내 원피스를 닦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오히려 그녀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이 원피스 조금 지루했거든요. 이제 특별한 추억이 생겼네요. 그녀의 농담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서윤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자연스러운 화장이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깊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한 눈동자였죠. 보상의 의미로 새 음료를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서윤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민수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저는 그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신다고요? 정말 멋있네요. 저는 항상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윤은 제 이야기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했죠. 이혼 후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예요. 주로 영어와 일본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향까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서윤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설레게 했죠. 민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어요. 야, 어디야?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교환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과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구경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의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때로는 아침에도 서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서윤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혼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봄비처럼 찾아왔어요. 서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과거의 아픔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준서 씨,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한강변을 걷던 서윤이 불쑥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어요. 내가 더 행운이야. 서윤 씨는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야.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윤에게 청혼했어요. 준비된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서야, 너 미쳤어? 겨우 석 달 만에 결혼이라니? 민수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격하게 반대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넌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민수의 말이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과 함께할 때만 느껴지는 그 특별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무너진 세상이 서윤으로 인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난 확신해. 서윤이 내 운명이야.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께는 제대로 소개해드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아버지, 제 첫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죠. 당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저는 쓰라린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죠. 주말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박상철은 은퇴한 판사로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서윤이에요. 서윤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유심히 살펴보셨죠.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파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랬군요. 유감입니다. 아버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내내 아버지는 서윤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버지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나 싶었죠.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서윤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녀는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어요. 준서야, 이서윤이라는 사람.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생각해 주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서윤에 대한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녀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서윤은 제게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윤의 진짜 이름이 최하은이라는 것도, 그녀가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왔다는 것도, 그리고 그녀의 접근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도요. 운명은 때로 가장 달콤한 얼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가장 쓰라린 배신이 되기도 하죠.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서윤은 그게 좋다고 했어요.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내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건배사를 하시면서도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그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준서야, 새 출발을 축하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첫 결혼의 실패 후 아버지께 또 다른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윤은 완벽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함께 살자고 하셨죠. 은퇴 후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의 집은 너무 넓었어요. 세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서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새 신부라면 시부모와의 동거를 부담스러워할 텐데 서윤은 오히려 반겼죠. 그녀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이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자기 집처럼 정리하고 꾸몄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세 사람의 저녁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서윤 씨, 이렇게 매일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나요? 가족을 위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서윤의 말에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의 경계심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거겠죠. 특히 아버지를 위한 서윤의 정성은 남달랐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께 특별한 허브차를 준비했죠. 아버님, 이건 백당나무 잎으로 만든 차예요. 혈액순환에 좋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서윤은 갈색 유리병에서 말린 잎을 꺼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어요. 은은한 향기가 부엌에 퍼졌죠.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낯선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건강에 좋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권유에 아버지는 결국 차를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눈썹을 찌푸리셨죠. 조금 쓰네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드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아침 서윤의 특별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번 마셔보려고 했지만 서윤이 말렸죠.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필요 없어요. 이건 아버님 연세에 특히 좋은 거예요. 서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시아버지를 향한 정성이 고마웠죠. 결혼 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어요. 서윤은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제 일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었죠.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차와 함께 하루 일과를 물어봐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나날도 잠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나이 탓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어요. 한 달 사이 체중이 5kg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요즘 입맛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식사 후 화장실에 오래 계시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의 생기가 사라졌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탁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흔들렸어요. 부축하려 했지만 고개를 저으셨죠.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실까요? 너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서윤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잠시 기다렸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1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윤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낯선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손으로 턱을 괴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너무 작은 소리라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용량과 반응이라는 단어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지 않았길 바라며 숨을 죽였죠. 잠시 후 다시 문틈으로 살펴봤어요. 서윤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색 유리병을 꺼내 들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께 드리는 허브차 병이었죠. 서윤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든 척했죠.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서윤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차도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서윤의 다정한 목소리. 아버지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서윤은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젯밤 본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윤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노트를 넣었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노트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서윤의 비밀 노트였죠.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숫자들과 약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용량 0.5ml 증가 4시간 후 구토 반응, 체중 감소 1.2kg. 의학 용어처럼 보이는 단어들도 있었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증상을 기록한 것이라면?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 아마 절대 못할 거야. 기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복수는 차갑게 즐겨야 한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서윤이 이런 글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박상철, 내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돌아온 겁니다. 급하게 노트를 서랍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서윤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 벌써 출근 준비 끝났어요? 내가 커피 내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팬 눈가의 주름, 마른 손.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의 피로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더 이상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윤이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했던 여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상철, 내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라는 문장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집에 남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했죠. 세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어요. 심장이 아팠습니다. 박상철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의 호출에 일어섰어요. 서윤도 함께 일어났지만 제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아내는 여기 있어줘. 아버지 옆에 있어줄래? 서윤의 눈에 의문이 스쳤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저는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준호 의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죠. 박준서 씨, 아버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된 흔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독성 물질이라니. 어떤 독성 물질인가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특정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요. 혹시 아버님께서 특별히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으신가요? 순간 서윤의 허브차가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께 드리던 그 차, 백당나무 잎, 허브차를 드셨어요.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의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백당나무 잎이요? 그건 상당히 특이한 선택인데요. 백당나무 잎은 특정 상황에서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장기간 고농도로 섭취했을 경우에요. 과학적으로는 간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손이 떨렸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성은 치명적일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숨이 턱 막혔어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하지만 왜, 어떤 이유로? 병원을 나오는 길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서윤은 평소와 같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방에 모셔다 드린 후 거실에서 서윤과 마주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원인을 더 조사해 봐야 한대.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걱정되네요. 아버님 식단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서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IT 보안 회사에 다니는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자. 내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민수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민수가 단순히 놀러 온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서윤 씨, 오늘 오후에 쇼핑몰에 같이 가요. 아버지 생신 선물을 골라야 하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해. 서윤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민수와 저는 재빨리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방, 서재, 거실, 특히 아버지의 방 근처와 서윤이 허브차를 준비하는 곳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 카메라들은 모션 감지 기능이 있어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해. 영상은 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윤과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여러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의 내용과 의사의 말을 떠올리면 확신이 다시 생겼어요. 여보, 이 넥타이 어때요? 아버님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서윤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인데.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셨죠? 아버지,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낫구나. 병원에서 받은 약이 효과가 있나 보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버지께서 하룻밤 동안 서윤의 차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나아진 걸까요? 그날 밤 서윤이 잠든 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앱을 열었어요. 몇 개의 녹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윤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손에는 허브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가져왔네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건넸습니다. 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버지는 잠시 컵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게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니.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리고 왜 이러는지도 짐작이 가. 아버지의 말에 서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원한다면 계속 마실게.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자발적으로 독이 든 차를 마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와 서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왜 아버지는 자신을 해치는 차를 알면서도 마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서윤의 과거, 그녀가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서윤에게 출장을 핑계로 이틀간 집을 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버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이제는 위협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노트에서 본 단서를 기억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 아버지. 그리고 서윤이 자신의 이름이 이서윤이 아니라 최하은이라는 암시.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춘천.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춘천에 도착해 제일 먼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찾고 싶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신문사를 찾았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10년 전 신문 아카이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6월 춘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기사였어요. 판사 박상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가능성. 사망한 최영민 씨 가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버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음주 여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고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다음으로 춘천의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녔어요. 서윤의 나이로 미루어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사망한 최영민의 가족 중에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방문한 학교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학교 사무실에서 10년 전 졸업 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무직원은 의아해하면서도 도와주었습니다. 앨범을 페이지별로 넘기며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학년 5반 사진에서 서윤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름은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최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반에 이서윤이라는 이름의 다른 학생도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친구로 보였어요. 여러 사진에서 함께 찍힌 모습이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졸업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추모 섹션이었어요. 거기에 이서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1990만 2007 마이너스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기억하며 손이 떨렸어요. 진짜 이서윤은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최하은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왜 친구의 신분을 도용한 걸까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추모글을 읽어보았어요.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 우리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서윤이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서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춘천에서의 마지막 날 학교 근처 오래된 찻집을 찾았어요. 졸업 앨범에서 본 정보로는 최하은과 이서윤이 자주 들렀다는 곳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10년 넘게 일해온 노파가 있었어요. 네, 기억해요. 그 두 아이. 항상 함께 다녔어요. 하은이와 서윤이. 둘 다 착한 아이들이었죠. 서윤이가 자살했을 때
이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은이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서윤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직후였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교통사고, 서윤의 아버지, 그리고 자살. 그 교통사고, 혹시 아세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서윤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해자가 판사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풀려났대요. 서윤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그 후로 하은이는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최하은은 친구 이서윤의 자살 이후 그녀의 정체성을 훔쳐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복수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제 아내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여자라니.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군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윤. 아니,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서윤.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녀의 친구는 자살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제 아버지가 있었다니. 기차는 서울역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빗방울이 흩뿌려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했죠. 노파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교통사고, 그리고 서윤. 아니, 하은의 복수.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응급구조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 다가가려는 제 어깨를 누군가 잡았어요. 뒤돌아보니 서윤, 아니,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준서,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죠. 그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은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의 설명으로는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은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밤이 깊어갈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면회는 짧게만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 하은에게 말했어요. 나 혼자 들어갈게.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중환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 심장 모니터, 수액.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듯 했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내 책상, 서랍, USB, 힘겹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더 아버지 곁에 있다가 병실을 나왔어요. 하은은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안정되셨대.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은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제가 짧게 대답하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서류와 물건들 사이에서 검은색 USB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겠죠? 서재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한 개의 동영상 파일이 보였어요. 파일명은 준서에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때의 모습이었어요. 촬영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시작하셨어요. 준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밝혀졌겠구나. 하은이의 정체도, 그리고 10년 전 내가 저지른 잘못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군요. 10년 전 내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마.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 법원에서 어려운 재판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내가 그날은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 집에 가는 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와 충돌했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에는 이태민이라는 사람과 그의 어린 딸이 타고 있었어. 이태민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의 딸 이수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목격했어. 13살 소녀가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본 거야.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사고를 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군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하지만 그것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은 아니었지. 출소 후에도 그 죄책감은 나를 괴롭혔어. 매달 이태민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보냈고 그의 딸 이수진을 도울 방법을 찾았지. 하지만 그들은 내 도움을 거부했어. 당연한 일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0년 동안 그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아버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지. 그리고 몇 달 전 내가 이서윤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을 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봤어. 사진으로만 봤던 그 소녀, 이수진의 친구 최하은이었지. 그녀의 눈빛에서 복수심을 읽을 수 있었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하은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보였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지. 하은이 나에게 차를 건넬 때마다 그것이 천천히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하은이가 내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기로 했지. 준서야, 하은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도 피해자야. 그녀의 인생은 내가 저지른 실수로 망가졌어. 그녀의 친구 이수진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살했고
하은은 친구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던 거야. 그 유언은 아마도 나에 대한 복수였겠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서야,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은이도. 그녀는 단지 10년 전 끔찍한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고백, 하은의 복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끔찍한 사고.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봤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따뜻함이나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죠. 그럼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거군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최하은이에요. 이서윤이 아니라. 서윤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음주운전으로 죽은 후 서윤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재판에서 당신 아버지가 무죄를 받았을 때 서윤이는. 하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는 자살했어요. 18살의 나이에. 죽기 전 그녀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박상철 판사에게 복수해달라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가 느꼈던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닦아냈어요. 그녀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서윤이의 신분을 빌려 새 삶을 시작했죠. 당신 아버지를 연구하고 그의 아들인 당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접근했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만남, 사랑, 결혼.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 아버지는 저를 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제가 누구인지, 왜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차를 마셨어요. 마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것처럼. 하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녀도 혼란스러웠던 거죠. 자신의 복수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을 테니까요. 저는 증오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죽도록 증오했어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복수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은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당신.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제 계획에 없던 부분이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은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아버지를 해치려 했어? 하은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둘 다 다음에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하은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가고 싶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 아버지는 살아남을까?
하은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사랑과 증오, 용서와 복수가 뒤섞인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10년 전 그날의 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죠. 간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비라니요.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직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아직 제대로 화해하지도 못했는데,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갑고 약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힘있게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손이 이제는 마치 낙엽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영상 봤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하은은 어디 있니? 놀랐어요. 아버지가 하은을 찾으시다니. 아버지를 천천히 죽이려 했던 사람을.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제가 혼자 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불러다오. 그녀에게도 할 말이 있어.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 하은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놀라워했지만 곧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하은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미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연민까지. 아버지는 하은을 보자 미소 지으셨습니다. 약한 손짓으로 그녀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하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하은아, 용서해 주렴. 내 친구와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한 일을,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한 일도 모두 용서한다. 이제 증오를 내려놓고 새 삶을 살아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흐느꼈어요.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전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나를 벌한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하지만 이제 준서를 사랑한다면 과거를 놓아주렴. 하은의 손을 제 손 위에 포개시키셨어요. 세 개의 손이 겹쳐진 그 순간 아버지의 모니터 소리가 변했습니다. 일정하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신 채로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판사로 일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 은퇴 후 만났던 지인들,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수도 와서 내내 제 옆을 지켜줬어요. 하은은 장례식 내내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에 머물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제 마음도 함께 울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하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경찰서예요. 모든 것을 고백할 거예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과거를 놓아야 해요. 그러려면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하은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같이 갈게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듯 했습니다. 왜요? 제가 당신 아버지를 해치려 했어요. 당신을 속였고요.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모두 과거를 놓아야 해요. 당신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희망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은은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10년 전 있었던 일, 서윤의 자살,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한 경위, 그리고 백당나무 잎을 이용해 천천히 독을 투여한 방법까지 담당 형사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영상, 하은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정황, 그리고 자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어요. 그동안 하은은 구치소에 있었고 저는 매주 그녀를 면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단지 계획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점점 당신의 따뜻함, 정직함, 그리고 순수함에 진짜로 빠져들었어요. 그게 제 계획을 망친 거죠. 사랑이 증오보다 강해졌으니까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향한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는 하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영상, 하은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인 제가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언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하은, 법원은 당신의 자수, 범행 중단,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은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마치 자신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하은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졌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도, 당신도, 그리고 어쩌면 저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는 과거를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어요. 하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증오와 복수심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또한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하은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증오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대신 평화로운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있었던 그 카페에서 하은을 만났어요. 그녀는 이전과 달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소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준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재단 일로 바빠요. 하지만 보람차요. 당신은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서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하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은이 마침내 과거를 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에 제가 함께해도 될까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카페를 나서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까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사랑과 증오, 용서와 복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했어요. 증오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무지개 아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로 시작해요, 하은 씨. 네, 준서 씨. 이번에는 진짜로요.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했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니까요.